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 중에 법정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람 인연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우리가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이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올해 나이가 57이에요. 그런데 스님 말씀처럼 잘못된 인연으로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낸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5세 시집을 왔거든요.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산골 나와 20살 때부터 사회에 나와 돈을 벌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꾸고 우리 3남매 중에 남동생 하나만 겨우 대학에 갔죠. 전 일반 회사에서 격리 업무도 해보고 나중에 큰 이모가 하시는 식당 일도 도왔어요. 큰 이모네 식당에서 일하던 때가 아마 내 나이 23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모가 중신해준 남자 만났다가 지금의 애들 아빠랑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 남자는 자기 부모님이랑 순댓국집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그때 뭐에 홀려 결혼했나 싶은 지금 반쯤은 원수, 반쯤 내 편인 사람이죠. 33년을 함께 살면서 한눈 판 적 없이 성실하고 부모님 자식들 챙기는 일에 진심인 사람이라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어쨌거나 남은 평생 같이 지금처럼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챙겨주며 살아야겠죠 뭐. 남편하고 살면서 저도 같이 시부모님이 하시던 순댓국집 일을 도왔어요. 강남이나 시청 같은 번화가는 아니지만 주변에 회사들이 꽤 있는 동네를 오래 지켜온 순댓국집이라 찾는 손님이 많죠. 당신은 여기 순댓국집이라군 여기 하나였다. 우리 잘 되는 거 보고 우후죽순 같은 순댓국 하는 데가 여러 생겼었지. 그때 네 가게 망하는 거 아닌가 싶게 손님들이 썰물처럼 쏴 빠지기도 했는데 사람 입맛 그거 잘 안 변하는 거다. 딴 데 갔던 손님들 금방 다시 돌아오고 요만할 때부터 본 애들이 지금은 다 커서 지 애기 안고 오는 단골도 있고. 생전 시어머님은 자기 자식 다음으로 가게를 꼽을 만큼 식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셨어요. 당신 자신의 자랑이기도 했고요. 지금은 저와 남편이 물려받아 여전히 같은 곳에서 순댓국집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땐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모의 얘기가 이 나이가 되니까 한 번씩 생각나고 그 마음이 짐작이 가네요. 무뚝뚝한 듯 정이 깊으신 우리 어머님은 제가 시집 올 때도 딸처럼 반겨주시더니 몇 년 있다가 서방님이 색시감을 데려오니까 꽃처럼 환히 웃으셨어요. 우릴 첫째 낳자마자 처음 안으셨을 때만큼 동서 보고 왜 기뻐하셨는가 하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서방님은 우리 부부랑은 달랐어요. 연세대까지 나온 수재였거든요. 게다가 공기업에 들어가서 시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러니 서방님이 누구랑 결혼할지 어머님의 큰 고민이셨죠. 처음 동서를 봤을 때 몸이 많이 마른 게 눈에 띄었습니다. 게다가 표정에 변화가 적고 말수도 별로 없어서 그땐 동서가 내성적인 사람인가 낯가리나 했어요. 그런 동서한테 긴장 풀라고 일부러 동서 옆에 붙어서 반갑다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죠. 아유, 참 반가워요. 나도 이제 송씨 집안 욕할 동지가 생겼네. 동서는 무슨 일 해? 야, 말도 마라. 우리 둘째 며느리 병원에서 가운 입고 일한다지 않니? 의사요, 의사. 의사요? 우리 집안에 사자 직업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아까부터 어머님, 아버님 표정이 싱글벙글 하셨구나. 말해 못하니 집안에 의사 하나 변호사 하나씩 나오면 그냥 성공한 거라고 하잖아. 이제 우리 손주들이 딱 법대만 가면 되겠네. 순댓국집 하면서 평범히 살아도 내가 미처 갖지 못한 학벌에 대한 우러름은 있는 법이죠. 우리 시몬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그 한을 대신 풀었고 저도 나중에 우리 애들 덕에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서를 처음 봤을 당시 내 가방끈이 짧다고 무시하진 않으려나 조금 주눅이 들긴 했죠. 그렇다고 해도 난 진심으로 동서를 환영했고 같이 잘 지내길 바랐습니다. 그 희망이 무의미하게 깨어진 건 두 번째로 동서를 만났을 때였어요. 시부모님 식당을 보시는 동안 나랑 동서 둘이서만 시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난 주변에 의사가 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은데, 이제 어디 아프면 동서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지? 몸 편찮으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근처 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실 겁니다. 아이, 식구끼리 좋다는 게 뭐야. 난 동서가 배고프다고 하면 새벽에도 순댓국 말아줄 수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의사면 한 달에 월급 얼마나 해? 형님, 저는요, 그깟 돈 때문에 그 힘든 의사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린다는 사명 하나로 했다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순댓국집이 잘 된다면서요? 여긴 한 달에 얼마나 나와요? 어? 꽤 나가지. 내가 처녀적 격리 업무 좀 해봤어서 아버님이 가게 결산을 나랑 많이 하시거든. 우리 시대가 알짜배기야.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번다고 보면 돼. 그래요? 그리고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형님은 언제부터 비만이었어요? 나랑 나이는 비슷한데 완전 아줌마 몸매잖아요. 날 때부터 뚱뚱이가 몇이나 된다고. 나 처녀 때 진짜 날씬했어. 동서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래. 동서도 애 낳으면 그렇게 될걸? 돌쟁이 키워야지 살림에 식당까지 하다 보면 내 몸매 살릴 여력이 어딨어. 아니요, 애 낳더라도 전 절대 그럴 일 없어요. 난요, 뚱뚱하고 정말 혐오하거든요. 여자들끼리 편하게 주고받는 말에 정색하고 나서는 동서가 불편하다고 느껴졌어요. 의사라 그런가 내가 뚱뚱하다고 그게 나쁜 거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후에도 동선 나만 보면 살 빼라고 심지어 여자 망신이라는 잔소리까지 서슴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요. 배 엉덩이며 팔과 등 여기저기 붙어있는 이 살들은 내가 원래 있던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저 50kg나 됐을까? 정말 날씬했거든요. 그러나 첫해 임신하고 불기 시작한 살은 출산 후에도 그대로 눌러 앉았어요. 그 뒤로 사는 게 바빠서 다이어트 못했다고 하면 핑계 되겠지만요. 먹을 때 제일 행복하고 밥 장사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 살쯤 붙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했죠. 우리 순댓국집 손님들도 후덕하니 인상이 좋다, 피부가 탱탱한 게 젊어 보인다. 이런 좋은 말을 저한테 건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좀 뚱뚱하기로 써니 어느 사람이 면전에 대고 거 사장님 참 뚱뚱하네, 살 안 빠져요. 뭐 이런 사람 있겠나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동서처럼 내 살을 공격하는 손님이 딱 한 번 있긴 했죠. 큰애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니까요. 시어머님이랑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 먼저 집에 들어가고 제가 주방 마감 청소 중이었어요. 그때 마지막 남자 손님 한 명이 아직 식사 중이었는데 아줌마 하고 불렀습니다. 다 먹고 계산하려나 보다 하고 손님한테 갔는데 나한테 대뜸 사장이요? 내가 잘 되는 가게 되는 팁을 좀 알려줄까? 이렇게 희한한 소리로 말문을 여는 겁니다. 저 사장 아니고요. 우리 시부모님이 사장이에요. 손님 뭘 해야 가게가 잘 되는데요? 아까 이 가게 들어올 때 안에 갈까 말까 좀 망설였다고. 거기가 너무 뚱뚱해서 밥맛이 떨어졌거든. 그거 살 좀 빼슈. 참나, 겨우 한 달 전에 애 낳아서 그래요. 아저씨가 내 남편도 아니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마누라 보니까 살 뺀다고 애 먹일 젖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 남자 마음이라 다 거기서 거긴데. 아마 거기 남편도 자기 이런 거 싫어할 거야. 주방도 어두컴컴하고 쾌쾌해 보이는 게 뚱뚱한 아줌마까지 있으니까 두루두루 입맛 떨어지네. 내 말 새겨 들으시오. 훈계랍시고 말했지만 사실 사람 자존심까지 건드린 얘길 아무렇지 않게 하고서 그 아저씨는 5,000원짜리 구겨진 지폐 한 장 던지고 나갔어요. 그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 한참을 식당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위축이 돼서 손님들 앞에 나서기도 꺼리고 그 좋아하는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못 갔어요. 그저 내 몸에 살 두툼한 게 사람 같기 지닌 특색이지 손님에게 혐오감을 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선천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마 제 말 잘 아실 거예요. 애 낳고 거기에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식당서 새벽부터 마감까지 서서 일했으니 몸이 얼마나 부었겠어요.
그런 사정도 모르는 생판 남이 그것도 저까지 들먹이며 20대 젊은 여자의 가슴을 후벼 판 거죠.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내 머릿속에 30몇 년 전 일이 이리도 선명히 남아있는 걸 보면 저한텐 많이 상처였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새 식구로 들어온 동서가 그 막말하던 아저씨 같으니 이 일을 어찌할까요? 이 사람이랑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걱정대로 동서 앞에만 서면 난 자꾸만 작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동서네 애가 차려놓은 순댓국은 안 먹고 밥만 먹으려고 하길래 제가 순댓국을 먹으면 각종 단백질이랑 비타민이 생겨서 키가 잘 큰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던 동서가 애 앞에 있던 순댓국을 치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 선영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순댓국 많이 먹으면 큰엄마처럼 살만 찌지 뭐. 여잔 절대로 살찌면 안 돼. 밥이랑 김치나 먹어. 가뜩이나 의사인 동서에게 멋 하나 나은 구석 없어서 솔직히 마음 놓고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놓고 살쪘다고 그것도 시의 조카 앞에서까지 내 망신 주는 동서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 사람 말로 사람 상처 주는 건 그것뿐만 아니라요. 며느리들은 응당 시댁에 오면 의무로 지켜야 하는 도리라는 게 있지 않아요. 시댁 제사도 지내야 하고 명절에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또 시부모님 봉양도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전 맏며느리로 들어왔고 게다가 같이 식당을 하다 보니 시부모님 식사부터 생활 전반을 딸처럼 챙겨드려야 했어요. 늘 붙어있는 시부모님이 저라고 왜 안 조심스럽고 힘들지 않겠어요?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만큼 시부모님이 제 정성과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할만했던 거죠.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구나. 돈을 떠나서 오랜 단골들이 순댓국 맛보려고 먼 데서 찾아오는 그 마음을 저버리면 안 돼. 이 식당은 나중에 다 우리 지연이 어머님한테 갈 거니까 잘 부탁한다. 이렇게 아버님은 저에 대한 믿음을 서슴지 않고 말씀해 주시며 절 감동케 하셨죠. 어머님도 아버님처럼 절 믿어주시고 한편 또 미안해하시며 살뜰히 챙겨주십니다. 동서가 제 살을 늘어지고 못 살게 굴 때 같이 있는 어머님이 한 번씩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그건 너희 형님 탓이 아니다. 지연이 임신했을 때 내가 식당을 시키지 말고 좀 쉬게 했어야 했는데 가게만 신경 쓰느라 우리 맏며느리 몸 상해가는 걸 몰랐어. 그렇게 타박만 하지 말고 네가 의사지 않냐? 형님 살 뺄 수 있는 약이라도 좀 알려다오. 그러면 동선 토라져서 자기 의지로 살 빼는 거 아니면 무슨 약이 있느냐며 톡 쏘고 말아요. 의사 며느리라고 좋아하시던 어머님도 며느리 노릇도 안 하고 밉살 맞게 얘기하는 동설 갈수록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성격에 대놓고 차별하거나 동서한테 뭐라고 윽박지르는 분은 아니지만 속으로 동서의 성정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이것저것 대가면서 제삿날 서방님만 보내요. 명절에 딱 하루 있다 가면서 손님처럼 정말 먹고만 가요.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고 그게 잘 안 되는 구조란 말이죠. 설과 추석 그리고 여름 휴가 때 딱 요때만 식당 문 닫고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명절만큼은 아들 손주 다 불러놓고 오래 보고 싶은데 동선 해주는 밥만 먹고 조금 있다가 뽀로로 가버리니 시부모님 서운해하시는 걸 왜 모르겠어요. 여름 휴가라도 어디 다녀오자고 아버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 동선 불편하다며 그때마다 서방님과 조카만 보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딱히 시자 짓도 안 하시고 시댁 누구 하나 동서한테 뭐라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만 목소리 크면서 왜 그러고 사는지. 어쩌다 서방님이 동서에 대해 하는 얘기 중에 듣고 좀 놀랐던 것이 있어요. 명절에 시댁서 금방 일어나는 거 보고 자기 친정에 가려고 서두르나 했더니 거긴 아예 안 간다는 거죠. 동선의 부모는 오래전 이혼하고 친정 어머님하고 남동생 둘만 있대요. 그런데 서방님이 결혼한 지 5년을 넘을 동안 처가댁에 간 게 5번도 안 된다니 듣고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학비 많이 들은 그 힘든 의사 뒷바라지까지 해주신 홀어머니의 은혜를 몰라보고 친정엄마를 챙기지 않는 동서한테 저건 사람돌이가 아니지.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전 부모님께서 대학도 못 보내주셨고
막내 동생 학비가 부족해서 제가 일해서 번 월급 반을 보탰는데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면 친정 부모님 생각나고 맛있는 거 보내드리고 싶고 그게 자식 마음이잖아요. 식당 하느라 바빠도 시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 친정 가서 밥 먹고 오라고 보내주시거든요. 반찬도 바리바리 싸주시고 사부인 들이라며 비싼 과일 상자도 주시고요. 많이 배워서 너무 똑똑한 동선, 마치 물과 기름처럼 우리 시댁 집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방님과 동서 그 부부도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말입니다. 서방님이 요모조모 말을 늘어놓는 성격도 아니지만요. 남자들은 자기 문제, 특히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는 쉬쉬하고 숨기잖아요. 어쩌면 서방님네 부부 사이의 불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가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되었을 무렵인데 서방님이 주말마다 식당에 와서 순댓국 한 그릇씩 먹고 반찬도 많이 싸갔어요. 얘야, 천천히 좀 먹어라. 아니 부인이 굶기디? 왜 그리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살도 빠지고 그래? 엄마도 참 아직도 그 사람이 내 끼니 신경 쓸 사람으로 보이세요? 집에서 밥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회사 구내식당이나 나와서 사 먹지. 게다가 지금은 지방 발령 나서 아예 거기서 지내요. 아니 어디길래 집에서 출퇴근을 못하고? 아이고 고생이네 우리 아들. 혼자 타지에서 어떻게 챙기겠어. 안 되겠다. 내가 반찬 좀 싸주마. 시모는 짠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바삐 국이며 반찬을 담으시고 같이 있던 제가 서방님한테 그랬어요. 서방님, 동서가 서방님한테 참 힘들게 하죠. 서방님은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묵묵히 순댓국만 먹었어요. 시부모님 생신에 시댁에 오지 않고 명절에 안 오기도 하는 등 아마 그때부터 서방님네 부부 사이에 높은 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부부가 살면서 어떻게 늘 좋겠어요. 저도 남편하고 이혼 직전까지 싸운 적도 많았고 지금도 그 사람 줄담배 피는 거 치가 떨리기 싫거든요. 자식들 생각해서 참으면서 단념할 부부는 단념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어머님도 둘째네 부부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꾸만 걱정하시고 저한테 어떻게 좀 동서 살피라고 그러셨어요. 동서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닌데 속으로 생각했지만 뭐라도 해보자 싶어서 동서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얼굴 본 지 너무 오래됐지. 동서 생각나서 제첩국을 했는데 자기 이거 좋아하잖아. 자긴 바쁘니까 일하는 병원으로 내가 갈까? 역시나 동선 절대 안 된다며 내가 병원에 오는 걸 굳고 말렸고 대신 주말에 동선의 집에서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전 가운 입은 동서의 모습을 사진 속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네요. 시부모님도 심한 몸살을 걸리셨을 때 수액을 맞으러 간다거나 건강검진을 할 수 있냐고 부탁을 했는데 동선 단 한 번을 자기 일하는 곳에 부른 적이 없습니다. 동서가 병원 근무 전에 보건소에 오래 있었는데 버스 타고 30분 내의 거리라서 내가 그 보건소에 간다고 했다가 생각 없는 형님 취급하더라고요. 일하는 곳에 시댁 사람들 찾아오면 일에 집중이 되겠냐고, 동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냐고, 보건소가 어디 식당인 줄 아냐면서 왜 자꾸 여기를 오겠다고들 그러는지 예의도 배려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타박을 받은 뒤론 동서 있는 병원에 가겠다는 말 차마 입 밖으로 못 냈죠. 아무튼 제 딴은 동서 힘든 사정 얘기라도 들어줄까 하고 집에 찾아갔어요. 동서네 집은 마치 병원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는데 가구나 심지어 부엌에 식기도 가전도 참 뭐가 없었습니다. 아니 집이 무슨 모델하우스 같이 깨끗해? 아 이렇게 짐이 없을 수가 있나? 밥도 안 해먹는 집 같네. 밥이요? 웬만하면 집에서 안 하죠. 이것저것 사들여 놓고 집 어지르고 살만 찌라고요? 동서야 몸매 관리한다 쳐도 조카랑 서방님은 어떻게 하고? 선영이 성장기인데 엄마가 잘 먹여야지 그래도. 그 지긋지긋한 잘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형님 살만 드셨잖아요. 우리 애도 어린애 아니라 지금부터 몸 관리해야 돼요. 어차피 학교에서 급식 나오고 저녁엔 샐러드랑 닭가슴살 파우치 냉장고에 넣어놔요.
우린 그것만 집에서 먹어요. 가끔 다른 게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고요. 손님이라고 왔는데 물 한 잔 내놓지 않는 동서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동서가 좋아한다던 제첩국이랑 다른 반찬을 많이 싸간 내 손이 부끄러워졌으니까요. 반찬 만든 시간, 반찬통에 넣어 여기까지 온 시간, 내가 들인 시간과 정성을 아마 동서는 쓰레기통에 처박겠구나 예상이 갔습니다. 괜한 시간 낭비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왜 굳이 만나자고 그렇게 연락하신 거예요? 뭐 하실 말씀이라도? 부탁할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친정엄마가 지금 신장투석하고 계신 병원이 영 마음에 안 드신다나 봐. 혹시 추천해줄 의사나 병원 없을까? 자기가 직접 의사한테 소개해주면 더 좋고. 네? 아니요, 그런 부탁은 못 들어드리겠네요. 역시나 동선 내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 부분은 실망했지만 시어머니 당부에 따라 동서한테 좋은 얘기를 해보려 노력했죠. 그래도 내가 동서네보다 몇 년 더 살아본 선배 부부잖아. 나도 지연 아빠가 한 번씩 내쫓고 싶을 만큼 미워 죽겠다고. 그래도 어떡해? 이미 결혼해서 애 둘까지 낳은 마당에. 애들 보고 그냥저냥 맞춰 사는 거지. 동서 요즘 서방님한테 속상한 일 많지? 동서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날 응시했어요. 지연 아빠 담배 문제 때문에 한 번씩 다투다가도 미안한지 그런 날은 식당은 어머님께 맡기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라.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먹고 영화 보고 그러면 미웠던 마음도 좀 풀리고 연애 때 생각도 나고 그렇게 동서도 서방님하고 좋은 부부만의 시간을 보내보면 어떻겠어? 그이가 집에 가서 무슨 소리 하든가요? 왜요? 나랑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남자가 돼서 일러 바치든가요? 형님이 입댈 것 없이 우리 부부 멀쩡히 잘 살거든요. 우리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 형님은 그게 안 되어 보이나 보죠? 이 꼴 저 꼴 다 보며 붙어 사느니 깔끔하게 따로 사는 지금이 더 만족스러워요. 괜히 자기네 부부 금실 자랑하고 그런 말이나 하실 거면 그만 가세요. 동서, 나 좀 속상해지려고 그런다. 나도 어렵게 마음 먹고 동서 보러 온 거라고. 사람 면박주도 꼭 그렇게 말해야겠어? 고모분 참 비위도 좋지. 뚱뚱한 여자랑 같이 영화관 가고 한 입을 덮고 그러고 싶나? 형님이나 살 빼고 좀 당당해지세요. 그러다가 고모부 바람나요. 아니 이미 피우고 있을지 누가 한대. 뭐? 터진 입이라고 말임 다야 동서? 해도 정도가 있지 이런 막말을 제가 왜 걔한테 들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명치까지 뜨겁고 물컹한 게 차오르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그렇게 화가 나보긴 처음이었죠.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해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날씬하고 똑똑한 의산 뚱뚱한 순댓국집 아줌마를 모욕해도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나는요, 살 좀 찌더라도 내 새끼 입에 맛있고 좋은 음식 해먹이는 게 더 행복합니다. 제 몸매 깨끗한 집 때문에 남편이랑 딸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그런 여잔 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날 동서를 보고 난 뒤론 내가 먼저 연락하거나 걔 얼굴 본 적은 없었어요. 동서가 자기 말실수에 대해 나한테 사과하거나 연락하지 않았고요. 가끔 시댁에 동서가 오면 얼굴이나 마주치면 모를까 볼 일은 별로 없었거든요. 큰애가 대입 시험 치르고 법대에 들어가고 뒤에 조카는 재수 1년 하다가 이름 모를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동서랑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도 더 이상 동서를 찾고 싶지 않았고요. 시부모님도 동서에 대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집에 오지 않는 며느리 찾지 않으셨어요. 얘들아, 나 식당 일 좀 놓아야겠다. 병원에서 폐암이라네. 뜻밖에도 시어머님이 큰 병에 걸리신 걸 가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은 오랫동안 아프셨던 것 같은데 혼자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고 결과까지 듣고 오신 겁니다. 어머님 말씀에 우린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당장 어머님 살릴 마음에 남편은 동서한테 직접 전화해서 상황을 전하고 어느 병원에 가야 하겠냐고 물었죠. 그렇지만 돌아오는 동서의 말은 또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재수씨. 무려 암이라고 암.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는데 며느리가 당장 와서 몸 살피고 좋은 의사랑 수술 날짜 다 해줘야 하는 거 아니오?
의사라면서요. 의사가 뭐 그럽니까? 나도 이제 재수 씨 사람으로 안 보겠습니다. 노발대발하던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이나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우린 사방팔방 폐암의 명의를 찾아서 진료 예약을 하려는데 큰 병원이니까 진료도 수술 예약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 집안에 의사가 도와주었으면 간절했지만 끝내 동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기다릴 수 없었던 우린 가장 빨리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의 수술과 항암 치료에 온 가족이 매달렸죠. 그리고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식당 일도 많이 버거웠습니다. 하루는 지쳐서 식당 마감하고 돌아온 나를 보던 남편이 해준 말에 난 감동으로 벅차올랐어요. 가족을 위해 당신 애써주는 거 너무 고맙다. 엄마 간병에 식당 일까지 많이 힘들 텐데 내색도 안 하고. 나도 담배 줄이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남은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하지만 우리의 정성에도 어머님은 투병한 지 1년 반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말이죠. 시모를 떠나보낸 뒤 시아버지는 부쩍 기력이 없어지셨어요. 그때쯤부턴 우리 부부가 순댓국집을 주인처럼 맡아서 하게 됐죠. 시부모님의 공석으로 부족한 일손에 종업원도 뽑고 처음엔 많이 부족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식당은 전처럼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서가 시댁의 발걸음도 뚝 끊고 하물며 시어머님 병환 중에 잘 오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아버님 뵙겠다며 시댁에 오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아버님 신경은 어떠시겠어요? 너희 어머니 아프실 때나 도울 것이지 이제 와서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냐? 난 괜찮으니 번거롭게 오지 마라. 시부는 동서를 불편해하며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극구 동서는 3일에 한 번은 아버님한테 와서 수액도 놔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싫다는데도 억지로 친해지려는 수작이 보여서 참다 못해 제가 그랬어요. 동서, 싫으시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 아버님 본인이 인지 못해서 그렇지 정상 아니세요. 본인 위에 수액 드리겠다는데 왜 물리고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사람 얼굴 참 두껍네. 아 정말 모르겠어? 어머님 안 걸리셨을 때 동서 뭐 했니? 그동안 자기가 집에 뭘 했는데 제사나 명절 하다못해 아버님 어머님 아프실 때 간호라도 도운 적 있냐고. 동서가 직접 못 맡으면 좋은 의사라도 소개해줘서 수술이나 잘 받게 해드렸으면 우리가 이러지도 않아. 그땐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효도 흉내를 내려는 거야? 고가 수액? 여기 근처 의원 가면 3만 원이면 친절히 놔줘. 세월 많이 변하기도 했다. 형님이 이렇게 날 홀달 줄은 미처 몰랐네요. 아, 지연이가 명문법대 입학했다고 우리 선영인 지방대 갔다고 유세 떠는 건가 보죠? 재수씨, 그만 나가요. 내가 할 말이 참 많지만 참습니다. 이제 아버지나 나도 재수씨 우리 식구로 생각 안 하니까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들이 뭐라고 나한테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다음 달 어머니 제삿날에도 들릴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당당한 척 나서면서도 동선 오만상을 찌푸리고 와악하는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더라고요. 속으로 만만하게 여겼던 우리 부부가 이젠 당당하게 생각을 밝히니까 자기 기분이 상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방님은 몰라도 이제 동서만은 다시 보기 싫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지가 밀쳐냈듯이 그대로 인연 끊겼으면 했어요. 그때 남편과 난 순댓국집 운영에 막내 대학 입시 치르고 거기에 큰딸까지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정신없이 바빴죠. 우리 딸은 법학 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거기 다니다가 대학원 선배를 만나서 사귀긴 했는데 결혼까지 얘기가 됐었네요. 예비사위를 몇 번 데려와서 소개해줬는데 고맙게도 인성 좋은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위는요, 무려 대한민국 검사거든요. 딸도 로스쿨 졸업한 뒤 판검사는 못해도 변호사로 갈 테고 사위까지 현재 검사라니 장사하느라 딸의 신경도 많이 못 써줬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식 농사가 이런 날이 오네요. 그때 식당에 관련한 작은 송사가 걸려 있어서 사위랑 그 일을 남편이 논의했어요.
사위가 아버님 이 일은 말이죠 하면서 차근차근 다정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갑자기 방에 잘 계시던 시부가 문을 열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불안한 눈빛으로 도와달라며 울부짖으시는 겁니다. 그네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내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친 것 같구나.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울먹이는 아버님을 진정시켜 드린 뒤 자초지정을 들어봤어요. 내가 문득 정신이 들어서 문갑을 보니까 내 부동산 등기며 통장 같은 거 모아둔 곳 있지? 거기가 어지럽게 있더구나. 내가 평소에 얼마나 소중히 잘 정리하는데 도둑이라도 들었구나 싶어서 자세히 봤는데 저 이것 좀 봐라. 내가 정신이 깜깜할 때 둘째 며느리가 날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이런 서류에 지장도 찍고 인감증명서도 뽑게 만들었나 보다. 나 사고 친 건 맞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아버님이 보여주신 건 아버님 부동산 여러 개랑 심지어 순댓국집까지 명의 이전을 동서 앞으로 한다는 증여 서류였던 거예요. 남편과 난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 속에 우왕좌왕할 뿐이었죠. 그때 똑부러진 첫째 지연이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이럴 것 같았어. 요새 작은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자주 드나들 때부터 무슨 일을 꾸미고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성택 씨, 이 서류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 소송 가능해 보여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여 원인 무효 이전 등기 말소부터 진행하는 게 좋겠군. 내가 내일 출근해서 이번 사안을 도와줄 적임자를 찾아보고 연락 줄게.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고 이번 일 잘 해결해 드릴 테니까 눈물 닦으시고 안심하세요. 고마워. 근데 동생은 누구야? 아버님은 또 잠깐 정신이 마실 나가서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손주 사이를 까먹고 마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부쩍 인지 기능이 떨어지신 아버님은요. 치매 증상이 점점 심했던 것이 사실인데 바로 그 점을 동서가 이용했던 모양이에요. 시부모님 재산을 스리슬쩍 해먹으려 했던 동서에게 화가 난 남편은 당장 서방님에게 전화를 걸었죠. 야, 이 쌍놈의 자식아.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지 마누라 시켜서 아픈 아버지 이용해서 재산을 다 갖겠다고 수작이야. 게다가 부모님 때부터 50년 넘게 이어온 이 가게까지 내가 너 가만둘 줄 알고. 길길이 날뛰던 남편은 한참이나 서방님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참나 뭐 이렇게 어이없는 듯 웃었어요. 여보, 서방님이 뭐라길래 그렇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불쌍한 놈. 진작 가족하고 상의 좀 하고 살지. 얘네 부부 별거 한 지 10년도 넘었고 사실상 부부관계 끝난 거나 다름없다네. 그 여자가 아버님 이용해서 증여 이런 거 자긴 꿈에도 몰랐다고. 내 얘기 듣고 열받아서 재수 씨한테 바로 간다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이 해준 서방님네 얘기가 참 기가 막혔어요. 옛날 서방님 지방 발령 이후 5년 뒤 서울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동서랑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부부는 무늬만 부부일 뿐 친구만도 못한 대화조차 섞지 않고 산 냉랭한 관계였대요. 서방님은 이혼을 수십 번도 생각했지만 사춘기인 딸 생각해서 꾹 참고 생활비만 보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요. 동서가 무려 의사잖아요. 혼자 벌어서 딸 하나 왜 못 키우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서방님한테 매달 200만 원씩 요구했대요. 공기업 다니는 서방님은 거기까진 안 되고 매달 120만 원씩 딸 교육비로 동서에게 보내고 집에도 거의 안 들어갔답니다. 그 생활이 벌써 10년도 넘어서 지금은 서방님 마음 가는 여자랑 만나고 산다는 거죠. 허울뿐인 결혼 생활 정리하고 싶어서 조카가 대학 간 뒤부터 이혼하자고 동서한테 요구를 했지만 동서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방님은 지금 만나는 여자와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동서 때문에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에 아버님 재산까지 건든 동서를 용서할 수가 없단 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우리 얘기를 들은 날 서방님은 동서랑 서로 손찌검까지 해가며 싸웠고 바로 이혼 소송까지 청구했다는 겁니다.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시끄럽고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 사고뭉치가 나한테 문자로 이번 어머님 제살 몇 시에 시작하냐고 묻더라니까요. 자기가 한 짓을 우리가 다 아는데 뻔뻔하게 나오다니 전 이렇게 답했습니다. 동서를 반길 사람 여기 하나 없어.
언제부터 자기가 어머님이며 시댁 조상님 제사 챙겼다고? 그 의도 뻔히 보이니까 오지도 마라. 이렇게 단단히 일렀죠. 내 문자에 따로 답이 안 와서 맑게 알아먹었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제사상 차리고 친척 어르신분들이랑 딸과 예비 사위까지 와서 경건히 제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가 현관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와서 와악 하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시끄러운 곳으로 모두 가보니 동서가 와 있었어요. 얼마나 술을 마셔댔는지 잔뜩 취기가 오른 얼굴에 술 냄새가 온통 진동을 했죠. 앙심이 깊었던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들이 동서한테 심한 대거리하기 직전에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큰 싸움이 날 것 같아서 난 동서의 팔을 잡고 여기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자기 팔을 팍 빼더니 나한테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나도 엄연히 여기 며느리야. 네가 뭔데 나한테 제삿날 오라 마라 지랄이야 지랄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짝 하는 소리가 내 뺨에서 파열음을 내며 따갑고 불덩이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동서가 억센 손찌검으로 날 쳤던 겁니다. 이윽고 동선 다른 쪽 뺨을 향해 손바닥을 날리는 걸 남편의 손에 제지당했어요. 이 여자가 못하는 짓이야? 남편은 동서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동서 역시 지지 않고 남편에게 잡힌 손을 빼려고 안간힘을 쓰며 지랄 이런 별 쌍욕을 가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간 정말 내 남편이 동서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끼어들려는 찰나 누군가 나타나 그들 사이를 떼어놨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비사위였어요. 두 분 서로 물러나세요. 가족끼리 이성 잃으시면 안 됩니다. 동선 우리 사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의아하다는 눈초리로 그랬죠. 어디서 굴러먹은 화상이 감히 막아서. 어린 게 넌 뭔데? 뭐냐고. 저 지연이랑 결혼할 사람입니다. 박세정 씨 맞죠? 의사 사칭하고 사기 결혼까지 했지만 실제로는 임상병리사인. 사위 말을 들은 가족 모두가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표정을 보자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표정으로 놀라서 예비 사위 기에 눌려 있더라고요. 그뿐입니까? 5년 전 잘못된 검사로 암 수술 받은 환자 김 씨에게 의료소송 당했죠? 그로 인한 피해보상금 마련을 위해서 할아버님을 이용해서 위법한 증여까지 하셨고요. 그럼 말도 안 된... 누가 그래 누가?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병원 최 닥터 잘못이었다고. 예비사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동서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군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김성진 검사입니다. 과실치사 의료사고를 형사사건으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이 사건에 나서 볼까요? 안 그래도 숙모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바로 검찰청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조용히 여기서 나가시는 게 지금은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비사위의 묵직한 협박 한 방에 동선 아연실색하고 말았죠. 현실에서 이렇게 속 시원한 참교육이 또 있을까 모르겠어요. 예비사위의 위압에 동선 그대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속 시원해진 남편은 웃으며 예비사위의 참교육에 만족하며 등을 툭툭 쳤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위한테 참 우리 집안의 부끄러운 꼴을 보이고 말았구만. 그래도 참 잘했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말이야, 아까 말한 재수 씨 조사, 그게 무슨 말인가? 예비사인 차분한 목소리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속였던 동서의 비밀과 비틀어진 행태를 폭로했어요. 예전에 동서는 서방님에게 또 시댁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분명 자신은 병원에서 가운 입고 일을 한다고 어느 의대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사실 동선 의사도 아니었고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신체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임상병리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전 어떤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를 실수로 뒤바꾸는 바람에 멀쩡한 사람이 암 수술을 받게 한 치명적인 잘못을 했던 거죠. 이 때문에 환자 측에서 의료사고 피해보상 소송을 해당 의사와 동서에게 제기했고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아버님 재산을 증여받고자 했다는 거죠. 막말로 아버님 재산이 아들도 아닌 며느리에게 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비사위인 이 모든 증여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 문제없이 증여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여기까지도 충격적인 얘기였거니와 예비사위인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지연이 숙부님께서 절 찾아오셨어요. 아랫사람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털어놓는다고 하시면서 숙모님에 대한 많은 일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방님이? 왜 그러셨을까? 숙부님은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끝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의사 사칭한 것부터 잘못된 결혼이지 않느냐고 평생 괴로우셨다고요. 부모님께 며느리로서 도리도 제대로 한 적 없으며 지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킬 수 없도록 어깃장 놓는 아내에 대한 원망이 크셨어요. 더는 안 참을 거고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아내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그간 자기 자식 낳은 엄마로서 지켜준 최소한의 배려마저 이젠 놓겠다고요. 얼마나 서방님이 힘들고 동서랑 헤어지고 싶었으면 예비 조카 사위한테 속내를 털어놓으셨을까요? 자기 칩을 드러내야 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부탁했을 그 심정이 어땠을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가족이 동서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어디까지 진실인진 모르겠는 거죠. 사람이 감쪽같이 그것도 가족을 속일 수 있구나 했습니다.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는 자기 딸에게 각종 사교육을 퍼부어가며 의대 진학을 강요했었네요. 자기가 되고 싶었던 의사를 딸이 이루어주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이었나 봐요. 어쨌거나 동선 이제부터 우리 시댁의 가족이 아니라 적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졸제 동선 남편으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했지 시댁으로부터 부동산 증여 무효 소송까지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비사위인 동서의 의료사고를 검찰로 송치해서 조사해보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모로 동선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모의 제3날 한바탕 사건 이후 열흘쯤 흘렀을까요? 식당에서 일하는 중에 동서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님 이용해서 또 무슨 뻘짓을 했을까봐 일단 받아봤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순댓국집 옆 건물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 오라는 겁니다. 카페는 무슨 그냥 식당으로 오라니까 아주버님 무서우니 카페에 형님만 나오시라며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누린내 나서 20년 넘을 동안 누린내 나서 순댓국집에 온 적도 없던 동선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날 찾으러 여기까지 왔을까 싶었어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겨서 앞치마를 벗고 나와 바로 동서가 있을 카페로 가봤습니다. 내가 카페 안에 들어선 걸 보자마자 동선 자기가 사겠다며 뭘 마실지 묻더라고요. 음료가 나올 때도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내가 주문한 레몬차랑 다른 빵 종류도 같이 들고 와서 내 앞에 잘 놓아줬어요. 처음 받아보는 동서의 친절함에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질 무렵 동서의 첫마디에 확 깼습니다. 지난번 처음 만났던 지연이 남편감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관리가 안 돼서야. 배도 나오고 전혀 운동도 안 하나 봐. 그러다 성인병 걸리겠어요. 아이고 참 지랄이 만개한 꽃이네 동서. 사정에서 바쁜 사람 나오게 해놓고 한단 소리가 그 지겨운 몸매 타박이야. 힘든 나란 일 하는 내 사위가 다이어트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법 공부하느라 책상 앞엔 얼마나 오래 앉아 있을 거냐고. 그런 소리나 할 거면 간다. 자식욕 당한 것처럼 사위 욕에 기분 잡친 나한테 곧바로 동선 미안하다며 달래고 자리에 앉혔어요. 어쩌면 수십 년 동안이나 가족한테 의사라고 속일 수 있니? 의사가 아니면 우리가 뭐 자기 쫓아내냐고. 그것 말고도 동서한테 진실한 게 하나라도 있어? 내 말에 작게 몸을 떨던 동선 이내 자기 가면을 벗어던지고 드디어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피해자야. 피해자라고. 남편 복 없는 년 딸도 똑같이 남편 복 없다더니 지금 내 꼴이 참 우습지. 형님 속으로 엄청 비웃고 있을 거야. 그렇지? 검사 사이도 모르는 내 진짜 비밀 말해줄까? 난 참 형님만 보면 비위가 상하고 속이 너무너무 거북했어. 형님은 내 엄마 참 많이 닮았더라고. 착하기만 해서 잘 속고 사람한테 이용당한 채 제 자식에게 못 볼 걸 보였던 엄마.
남편, 자식 좋은 거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데 식구들 남긴 음식 먹다가 비대해진 그 몸매까지 꼭 빼닮았다고. 살 좀 찌면 어때? 내 가족 건강하고 잘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그래, 우리 엄마도 늘 그렇게 말했어. 근데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결과가 뭔지 알아? 한 동네에서 엄마랑 언니 동생하며 친한 아줌마랑 아빠가 붙어 먹었어. 얼마나 좋았으면 마누라 자식 다 버리고 떠나갔다고. 치졸한 아빤 엄마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까지 남겼고, 당신처럼 뚱뚱한 여자랑은 밤에 살붙이고 잠시도 있기 싫다나. 그걸 보고 들은 내가 몸매에 집착 안 할 수 있겠어요? 체중 100g만 늘어도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지. 누가 맛 좋은 음식 마다하겠어? 그렇지만 남들에게 외면당할까 봐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평생 했네요. 하지만 형님은 뭐야? 팔자 좋게도 자기 뚱뚱해져도 모두가 다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더라. 그 자신감이 사무치게 얄밉더라고. 날 바보로 만들었다니까? 동선 과거의 기억과 상처에 집착해서 지금까지 힘든 거야. 그거 마음의 병이라고. 결국 자기가 돌볼 남편과 선영이한테 잘못했잖아. 자기 말대로 날씬한 몸매면 서방님이랑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게 뭐야? 또 선영이는 무슨 죄야? 부모는 내내 가정불화에 엄마 욕심에 공부에 치이다가 결국 지방대 가고. 내 자식 얘긴 건들지 마요. 우리 지연이한테 선영이가 뭐라고 고민 얘기했는 줄 알아? 항상 죽고 싶대.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며 사는 부모도 싫고 엄마 말에 따라 죽을 만큼 학원 과외 다녀봤지만 자기 머리가 돌머리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지금 엄마랑 떨어져서 사니까 그나마 죽고 싶은 생각이 멈췄다고 하더라. 지연이가 선영이 심리검사하라고 돈 보내주고 상담 예약도 잡았대. 선영이가 진짜 잘못될 것 같더래. 동서, 이러지 말고 정신 좀 차려. 서방님이랑 이혼하면 어때? 어차피 긴 세월 남 같은 남자 그냥 떠나 보내고 선영이랑 동서 자신만 생각하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동선 미친년처럼 잠깐 웃어버리더니 금방 또 비련의 여인처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대체 50년 세월 동안 동선 어떤 지옥에서 살았던 걸까요? 처음엔 소송 멈춰달라고 예비사위가 검찰 소환하는 거 막아달라고 부탁하러 왔었대요. 하지만 형님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자신이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고, 자기 엄마보다 더 형편없는 엄마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동선 한 사람으로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픔을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저 그만 갈게요. 힘없는 목소리로 동선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동서를 만나 들은 얘기를 전해줬죠. 동서가 했던 잘못은 바로잡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고, 동서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음을 알아주자고요. 그렇지만 남편과 예비사위인 그건 동서 사정이고 처벌은 하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증여 무효 소송은 승소해서 다행히 동서한테 부동산 명의 이전은 없던 일이 됐어요. 또 서방님도 안전하게 동서랑 이혼을 마무리하게 됐고요. 오지랖일지 모르지만 제가 서방님한테 어차피 헤어지는 마당이니 야박하지 않게 재산 분배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죠. 내 말을 듣던 서방님은 선영이가 아무리 엄마가 잘못했어도 내 엄마라고 했다네요. 서방님도 제 말에 수긍하며 동서를 배려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틀어졌을 뿐 서방님 참 마음 깊은 사람이니까요. 과실치사로 형사소송까지 걸려 있으니 진작에 일하던 병원에선 해고된 동선, 나이도 많은데 이제 뭐 해먹고 살지 한 번씩 걱정이 들었습니다. 정할 거 없으면 우리 식당 와서 일해도 좋다고 문자도 보내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연락도 없고 어찌 사는지 몰랐던 동서에 대한 근황을 큰딸 결혼식에서 듣게 됐어요. 청첩장은 미리 보냈지만 동선 계좌로 축의금을 보내며 차마 결혼식 참석은 못하지만 부디 좋은 결혼 생활을 기원합니다 라며 덧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서방님하고 선영이만 참석했는데 선영이에게 엄마 어찌 지내시냐 물었죠.
원래 살던 집을 팔고 동선 친정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생 혼자 결혼도 못하고 오랜 세월 노모 봉양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자기가 딸 노릇 해보려는 것 같아요. 부디 의미 없는 다이어트에 집착하지 말고 엄마랑 몸매 좋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좋은 인생을 보내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동서라는 한 여자의 삶을 생각하며 그게 꼭 원수만 같고 미움만 남진 않더라고요. 큰 문제 없이 사는 나의 현재에 감사할 따름이고요. 그렇다고 저라고 왜 걱정거리가 없겠습니까? 군대에 간 막내가 휴가 나와서 군 생활의 어려움과 선임들의 정신적 학대를 호소하는데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순댓국집에 있는 건물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자체에서 경고장을 보냈는데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어서 가게를 아예 이전해야 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밥 한 술 입에 넣고 시름은 잊고 씩씩하게 살아가야죠.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더라도 거짓으로 위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며 열심히 살다 보면 잘 될 테니까요. 순댓국집 하는 제가 글을 써보니 좀 투박했죠. 제 소박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어머니께선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전 친정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는 걸 반대했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머니가 요양원에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셔서 저희 3남매 다 결혼하고 난 뒤부터 어머님 80이 넘을 때까지 혼자 사셨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어머니가 사셔서 제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제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간 거였지 자식이라고 특별히 해드린 게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워낙 정정하셔서 혼자 삼시세끼를 다 해드시는 거로도 모자라 저나 형제들 반찬에 김치까지 항상 담가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처럼 멀쩡한 분이 요양원에 왜 가야 하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처음 요양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오빠와 언니에게 요양원만은 보내지 말자고 사정을 했죠. 형제가 셋이나 있는데 엄마 뭐하러 요양원에 보내?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시고 있으면 되지. 다 멀리 사는 것도 아니고 3남매 모두 서울에 사니 1년에 몇 개월씩 나눠서 셋이 돌아가면서 돌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다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했나 봐요. 제 말에 언니와 오빠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너희야 둘 다 집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난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누가 엄마를 돌봐. 천상 재호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야 하는데 재호 엄마가 그러라고 하겠어? 더군다나 너희 남편들한테 물어봤어? 다 늙은 장모님 모시고 있는 거 괜찮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전하 언닌 딸이지만 올케 언닌 며느리인데 언니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을 리 없죠. 더군다나 올케 언니가 엄마를 썩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봐도 오빠가 곤란할 것 같았어요.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럼 나랑 언니랑 나눠서 엄마 모시고 있을 테니까 오빠가 시간 날 땐 좀 모시고 가. 마음 같아선 제가 다 모시고 싶어도 오빠 말대로 아직 남편이랑 상의한 게 아니라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랑 나눠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면 남편도 아예 이해 못하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상의는 해봐야 할 문제였죠. 사실 저희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데 시골에서 두 분이 사시거든요. 시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서울로 모시고 와서 살고 싶다고 남편이 은연중에 말한 적이 있어서 저도 친정 일에만 나설 순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언니도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 모시고 싶지. 왜 아니겠어. 근데 주영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지금 당장 우리 큰애 고3에다가 둘째 고2야. 그런 와중에 집에서 엄마를 어떻게 모시고 있을 수가 있겠어. 부모도 부모지만 자식들 생각도 좀 해야지. 오빤 올케 눈치, 언닌 자식들 눈치, 전 남편 눈치를 보느라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모실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 주영이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엄마 바로 작년하고도 많이 달라.
중풍 오고 나서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오른쪽 팔이랑 다리도 아직 안 좋아서 돌봐주는 사람 없으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막내인 막내인가 봅니다. 오빠나 언닌 벌써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야 마음만 앞서서 뭐든 할 수 있겠는 거죠. 사실 아픈 노모 모시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저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저희 애들도 곧 고3에다가 둘째는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저와도 매일 다툴 때였어요. 남편이나 애들이나 이런 상황을 잘 받아들여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죠. 친정 어머님 결국 요양원에 가셨습니다. 요양원에 가실 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이렇게 일찍 제 곁을 떠나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갑자기 절 두고 가버리실 줄 몰랐어요. 전 나쁜 딸입니다. 저도 자식이 있는 엄마면서 엄마 마음도 모르고 엄마라는 존재는 언제까지 제 곁에 있어줄 거라고 여기고 이 나이 먹을 때까지도 철딱서니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딸로만 살았어요. 곁에 계실 때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돼요. 저희 친정엄마는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야 좀 호강하시면서 사나보다 하던 시기에 중풍이 와서 병원에서 고생만 하시다가 요양원까지 가게 되신 거죠.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더 옛날 분이다 보니 이 좋은 세상 누릴 것도 많은데 뭐 하나 즐기지도 못하고 가버리셨어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반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저희 어머님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으셨죠. 전 막내딸입니다. 전 막내딸로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난하게 사는 동안 나쁜 기억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어린 시절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커서 제 인생의 원동력이 될 만큼 넘쳐 흘러 그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버티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국민학교 시절에 친정 아버지께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이 휘청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사업을 크게 해서 가난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절 넘치게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지가 사업하며 받은 빚까지 문제가 생겨서 졸제 집까지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생겼었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모두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진 자식들 키우느라 일이라곤 해본 적 없었던 어머니는 졸지에 가장이 돼서 돈 되는 일이라곤 뭐든 다 하러 다니셨죠. 새벽에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 일하시고 점심부터 저녁까지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오빠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군대에 입대해버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집을 날리고 갈 곳이 없어서 갑자기 이모네 집에 얹혀 살게 됐거든요. 당시에 이모도 형편이 좋지 않은 와중에 우리 집 사정이 딱해서 방 하나 내어준 거라 저와 엄마, 언니 쓰기도 좁다 보니 오빤 급한 대로 군대에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입 하나라도 줄이는 게 이모나 이모부에게 눈치가 덜 보이니까요. 언니는 사정이 더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니다가 말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언니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오빠가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언니는 공장에 취직한 지 반년 만에 기숙사에 자리가 났다면서 언니까지 나갔어요. 결국은 어머니랑 저랑만 이모네에 남게 됐죠. 어머니는 새벽에 일하러 나가 밤 늦게 돼야 들어오셨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와 이모네 식구밖에 없었어요. 이모가 대놓고 저에게 눈치를 준 건 아니지만 확실히 어머니가 계실 때와 저 혼자 있을 때랑은 저를 대해 주시는 게 달랐죠.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 끝나고 저녁 때가 돼서 집에 갔는데 아무도 안 계셨어요.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전 혼자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했는데 금방 이모가 오실 것 같아 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서 혼자 라면을 먹다가 이모한테 혼난 적이 있거든요. 넌 좀 기다리면 이모가 와서 금방 저녁 차려줄 텐데 그걸 못 참고 라면을 먹고 있니?
그래놓고 너희 엄마한텐 이모가 밥 안 줘서 라면 먹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모는 인상까지 쓰면서 제가 엄마한테 이간질이라도 한 것처럼 구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저도 모르게 괜히 주눅이 들어서 이모며 이모부며 눈치를 봤고요. 그런데 그날은 저녁 먹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모가 들어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촌 오빠도 안 들어오고 이모부도 안 들어오시는 게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전 배가 너무 고파서 더는 못 기다리겠다 싶어 결국은 라면 하나를 집었습니다. 끓여 먹으려고요.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돼지갈비는 좀 멀어도 무조건 마포 가서 먹어야 한다니까.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었어. 그래, 그러니까 다음 시험도 잘 봐. 다음 기말에도 성적 잘 나오면 또 돼지갈비 사줄 테니까. 그랬습니다. 이모 식구들은 셋이 나가 외식을 하고 오셨나 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그제야 주방에 라면을 들고 서 있는 절 본 이모가 놀라셨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넌 무슨 애가 인기척도 안 내고 거기 서 있니?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 무슨 라면을 먹어. 너 그러다 살찐다. 저는 아직 다들 안 들어오신 줄 알고 저녁 같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배고파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돼요. 그냥 저녁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라면 하나 먹으려고 하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 걸. 이모한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역시나 이모는 제 말에 미간을 구기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어이씨구,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너만 빼고 우리끼리 고기 먹고 왔다고 기분 나빠서 하는 소리니? 네 오빠 오늘 시험 끝나서 기념으로 일찍 나가서 먹고 온 거야. 넌 학교 늦게 끝나잖아. 이모는 괜히 혼자 재발저려서 저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누가 보면 우리가 일부러 너만 빼고 나가서 먹고 온 줄 알겠다. 너 괜히 네 엄마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안 그래도 객식구라고 눈치 주니 많이 하는데 우리끼리 고기 먹고 온 거 알면 또 듣기 싫은 소리 할 거야. 이모 말에 전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죠. 돼지고기를 못 먹어서 서운한 것도 아니고 이모 말이 서운한 것도 아닌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에이 그만해. 애가 워낙 대바라져서 그런 걸 뭐하러 얘기해. 아버지 없이 큰 게 오죽하겠어. 사람이 살다 보니까 때론 남이 하는 말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가더라고요. 제 사정 뻔히 다 알면서 이모고 이모부고 툭하면 아버지 없이 커서 그런다. 눈치가 없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툭하면 하시니까 이모 집에 사는 동안 잔뜩 주눅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매일 혼자 다녔어요. 그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재미없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모네 집을 나오게 됐어요. 언제쯤 이모네 집을 나갈 수 있을까 매일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가 통한 건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집을 구했다고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오빠가 제대할 때가 됐으니 어머니께서 무리해서 집을 구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 일기장을 보셨더라고요. 그맘때 제가 사춘기라 예민했던 시기라 혼자 남몰래 가슴앓이 하던 얘기들을 그대로 다 일기장에 적어뒀어요. 이모나 이모부 때문에 서운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일기장에 적어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연히 제 일기장을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어머님 밤새 눈물을 쏟다가 결국은 다음날 일하던 가게에서 가부를 받아서 저희 식구 간신히 들어가는 방 한 칸을 구한 거예요. 어머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까지 남 눈치 보면서 마음고생하는 건 참을 수 없으셨던 거죠.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이모 집을 나와 우리끼리 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레 살림도 나아졌단 거예요. 어머니도 아는 친구분 가게에 투자해서 동업을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오빠도 제대하자마자 큰 회사에 입사를 했고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경리에 취직해서 내 식구 다 돈 벌기 시작하니 집 하나 사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이모 집을 나온 지 5년도 되지 않아 이모가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평수 아파트를 샀습니다.
더군다나 위치도 잘 골라서 몇 년 사이 우리 동네에 주요 방송국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머니 집이 10억이 넘게 올랐어요. 그걸 보고 이모랑 이모부가 얼마나 배 아파했는지 몰라요.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우리도 언니 따라 그쪽에 집 살걸. 아우, 아까워 죽겠네. 네 아파트 얼마나 한다고. 나 아파트 살 때도 너희 그 작은 아파트 팔아봐야 이 동네 빌라 하나도 못 얻었어. 어머니께서 원래 부동산이니 재산이니 일절 관심도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생하시면서 이모 집에 얹혀 살 때 받은 서름 덕분에 많이 변했습니다. 집도 집이었지만 버는 족족 땅을 사서 알게 모르게 돈도 많이 버셨어요. 아마 어머니 성격에 우리가 힘들 때 이모, 이모부께서 잘 챙겨주셨다면 어머니도 그렇게 매몰차게 구실 분은 아니었죠. 뭐라도 하나 통 크게 떼어주실 분이죠. 그때 이모나 이모부가 저한테 눈칫밥을 먹인 게 어머님 평생 한으로 남아 그 이후에도 이모랑 이모부는 어머니에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혀 사람 대접은 못 받았어요. 삼남매 중 제가 어머니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정도 많지만 사람한테 한번 질리면 다시는 봐주지 않아요. 어릴 때와 돈 때문에 다들 고생하긴 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로는 다들 잘 지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결혼들도 빨리 했어요. 우리 집 삼남매 모두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애들도 다 비슷한 시기에 낳아서 애들 나이도 다 비슷해요. 삼남매랑 어머니 모두 한 동네 살면서 가깝게 지냈죠. 물론 가족이라도 매일 좋을 수는 없으니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습니다. 특히 저와 오빠는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싸웠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오빠와 전 성격이 안 맞았어요. 오빠는 남자가 속도 좁고 그릇도 작아요. 반면 전 여자치고 배포도 넓은 편이고 그릇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오빠는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서로 이해도 못하고 답답했어요. 특히나 올케 언니와도 제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칠순 때 일이에요. 전 다른 생일도 아니고 칠순이니까 가족끼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가족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비행기 타고 멀리 다녀오고 싶었지만 어머니도 너무 먼 곳은 힘들다고 하셔서 제주도 정도로 말을 맞췄죠.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는 형제 셋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셋 중 제가 막내다 보니까 숙소 예약이나 여행 일정은 제가 대략 짰어요. 그런데 뭘 결정할 때마다 오빠가 자꾸만 토를 달더라고요. 네가 말한 숙소도 좋은데 우리끼리 지내기엔 너무 비싸잖아. 너희 올케가 알아본 숙소도 네가 알아본 데보다 좀 작아도 우리 식구 지내기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왕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 전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규모가 좀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긴 했어요. 그렇다고 오빠가 말한 다른 숙소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고작 20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빠는 저에게 자꾸만 잔소리를 했어요. 너무 비싸다고요. 그리고 네가 짠 일정에 들어가는 식당들도 그래. 아무리 제주도 물가가 비싸다고 해도 저렴하고 좋은 데도 많은데 너무 비싸고 유명한 식당만 예약한 거 아니야? 너희 올케가 보더니 다 인기 많은 데라 줄 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던데 엄마가 힘들어서 줄 서겠냐? 오빤 말끝마다 올케 언니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가 제 계획이 마음에 안 드는 것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결국은 올케 언니 마음을 전하는 거였죠. 오빠랑 올케 언니 마음 알겠는데 엄마 칠순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다 같이 여행을 가겠어? 이왕 가는 거 좀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자. 엄마 연세도 있는데 또 언제 제주도로 가보겠어. 제가 과하게 구는 건 줄은 몰라도 칠순에 이 정도는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마음 같아선 북유럽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싶었는데 그때도 오빠가 무슨 북유럽이냐고 손사래를 쳐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제주도에 가서도 오빠와 전 또 싸웠어요. 오빠와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저와 올케 언니가 자꾸만 티격태격하게 돼서 결국은 오빠와 싸우게 됐죠. 시작은 올케 언니 때문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올케 언니가 혼자 자꾸만 궁시렁거렸어요. 숙소라고 별로 좋지도 않구만. 이게 어떻게 100만 원이래? 아유, 돈 낭비도 이런 돈 낭비가 없네. 아유, 방이 4개 이렇게 넓은데 2박에 100만 원이면 싼 거지. 내가 보기엔 너무 잘 골랐네 뭐.
언니까지 제 편을 드니 올케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어요. 그러더니 무슨 어린애처럼 징징거렸습니다. 제가 고른 데는 이 방이랑 똑같은데 2박에 90만 원도 안 됐다니까요. 올케는 참 눈치가 없어요. 굳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데는 도가 텄습니다. 올케의 한마디에 기분 좋게 짐을 풀던 가족들이 다들 입을 다물었죠. 어머니마저 괜히 저희 눈치를 보셨습니다. 아이고, 생일이 별것도 아닌데 괜히 이 어미 때문에 비싼 데로 왔나 보다. 어머니까지 돈 얘기를 하시니 전 순간 짜증이 확 났어요. 돈 10만 원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언니가 말한 숙소는 수영장도 없고 주변에 볼 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조식 포함에다가 수영장까지 있어요. 그냥 10만 원 더 주고 여기 오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고요. 옳게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저도 모르게 순간 욱했어요. 마음 같아선 그렇게 싫으면 옳게는 그냥 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 누가 뭐래요? 고모 왜 그렇게 욱하고 그래요? 누가 보면 이 호텔에서 무슨 돈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 어머. 아우, 여기 온수풀도 있고 안마기도 있네. 너무 좋다. 올케는 항상 저런 식이에요. 얄밉게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꼭 나중에 발 빼고 들어가죠. 한마디 더 하고 싶었지만 좋은 날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 2박 3일 동안 올케는 사사건건 제 심기를 건드렸어요. 밥을 먹으러 가든 구경을 하러 가든 제가 짠 동선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투였죠. 제가 한 달 전부터 최단거리로 동선을 짜서 유명한 식당이란 식당은 다 알아봤거든요. 식당 후기며 블로그까지 다 찾아보며 실제로 제주도민들이 인정하는 맛집으로만 엄선한 겁니다. 그런데도 올케 언닌 가는 데마다 짜네 싱겁네 꼬투리를 잡더니 구경 갈 때마다 이런 걸 꼭 봐야 하는 거냐고 토를 달았죠. 처음엔 저도 몇 번 받아줬어요. 정말 재미없어서 하는 소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흑돼지 전문점에선 저도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전에 물놀이하고 씻고 와서 다들 배고픈 와중이었는데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제주 와서 흑돼지는 너무 흔하지 않냐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루 종일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려니까 너무 배부른데 고모들은 이 흑돼지가 또 들어가요? 암튼 다들 잘 먹는다니까. 아유, 내가 제주도 와서 흑돼지를 또 먹게 될 줄이야. 아유, 너무 뻔하다 뻔해. 저도 하루 종일 어머니 챙기랴 식구들 챙기랴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 초만 치니 재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음식만 나오면 다른 사람 안 챙기고 무조건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서 꼭 먹기 전에 배부르다고 안 먹는다고 하더라?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거예요? 올케 언니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는 특유의 말이 있어요. 항상 자기는 입이 짧대요.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 있건 시어머니가 있건 일절 챙기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자기부터 먹어요. 그런 모습이 내내 거슬려서 벼르고 있었는데 자꾸 재수없게 툴툴거리니까 저도 모르게 비아냥거리게 되더라고요.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또 언제 다른 사람들 안 챙기고 나만 먹었다고. 나 입 짧은 거 몰라서 그래요? 내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언니 모르나 본데 언니 맨날 그래요. 언니네 애들 어릴 때도 애들 밥부터 안 챙기고 항상 언니 먼저 먹어서 나랑 엄마가 맨날 언니네 애들 밥까지 챙기고 그랬잖아요. 넌 기분 좋은 날 왜 자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애들 엄마한테 툴툴거려. 이까지 식당 좀 알아봤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오빤 또 올케 언니 편만 들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올케 언니가 틈만 나면 궁시렁거리고 저에게 비아냥거리는 건 안 보이는지 제가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만 매일 뭐라고 했죠. 이까지 식당? 그런 오빠는 엄마 칠순이라고 여행 오는데 뭐 하나 알아보기라도 했어? 심지어 피곤하다고 운전 하나도 안 하고 사위들만 시키면서. 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여행 내내 오빠랑 올케한테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운전 좀 안 할 수도 있지. 네 남편 운전 좀 시켰다고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냐?
운전 좀 시킨 수준이 아니었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 렌트를 2대 빌려서 갔거든요. 형부랑 언니가 탄 찬 언니가 운전하다 보니 둘이 번갈아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탄 차엔 남편이랑 오빠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 남편이 무슨 가이드도 아니고 이틀 내내 이동하는 동안 저희 남편에게만 운전을 시켰습니다. 제가 오빠에게 대놓고 운전 좀 하라고 말했는데도 본인이 너무 피곤하다고 못하겠다고요. 오빠가 운전만 안 했어. 여행 와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었잖아. 오빠가 뭔데? 상전이야? 어려서부터 장남이라고 어머니가 오냐오냐 상전으로 키우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 늙어서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죠. 이틀 동안 운전도 운전이었지만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했어요. 뭐? 이게 말이면 단줄하나. 어디서 버릇없이 오빠한테 따박따박 말다꾸야. 아이고, 남의 식당에서 뭐 하는 거야? 그만들 못해. 너희는 어쩜 다 커서도 그렇게 쌈박질이냐? 어머니의 말씀에 그제야 저와 오빤 둘 다 진정했어요. 그제야 정신이 차려졌죠. 그 정도로 오빠와 전 성격이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올케 언니 때문이기도 했지만 오빠도 원래 잘 맞진 않아요. 핏줄이니까 보고 사는 거지 아마 사회에서 만났으면 상종도 안 했을 겁니다. 어려선 뭘 몰라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빠와 전 애초에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집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빠와 전 항상 부딪혔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죠.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가시고 난 뒤 첫 번째 명절이었습니다. 딸로서 그냥 넘어간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아버지 제사 음식을 하면서 요양원에 직원들 좀 드시라고 전이랑 나물을 좀 챙겼어요. 명절날 요양원에 면회라도 가려고요. 나 애들 아빠랑 내일 엄마 보러 요양원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오빠랑 올케 언니도 별일 없으면 같이 갈래요? 큰언니는 형부가 장남인데다가 시댁이 부산이라 명절이면 항상 일찍부터 부산에 내려갔다가 명절 끝날 때나 돼서 올라와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시기 전엔 당연히 어머니 댁에서 지냈지만 그 이후로 아버지 재산 오빠랑 제가 지냅니다. 그마저도 오빠는 올케 언니 눈치 보느라 말을 못해서 음식 준비는 제가 해서 아침마다 오빠네로 가지고 갑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괜히 궁시렁거리지만 전 차라리 이게 속이 편해요. 형님네가 장남이고 맏며느리면 음식이든 제사든 알아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번 우리가 준비해서 가져가야 돼? 요즘 세상에 장남이니 맏며느리니 그런 게 어딨어? 상황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내가 다 알아서 제사상 차려드릴 테니까 괜히 속 시끄럽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운전이나 해. 남편도 그럴 때 보면 남이에요. 자기 집 일 아니라고 그거 짐 좀 들어주고 운전 좀 해준다고 어지간히 말도 많습니다. 저도 남편 말대로 오빠가 알아서 하면 마음 편하죠. 하지만 오빠만 자식도 아니고 저도 자식인데 1년에 한 번 상 차리는 거 가지고 딸로서 투덜거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으로 정성으로 차릴 수 있어서 좋아요. 어차피 오빠네랑 집도 가깝고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딸인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더 편했어요. 그런데 제사고 음식이고 다 떠나서 집에 먼 일 있을 때마다 올케 언니를 만나면 그냥 기분이 잡쳤습니다. 사람이 참 이상해요. 오빠랑 결혼하고 가족이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올케 언니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참 생각이 짧고 밉상이다 싶습니다. 올케 언니가 시집와서 아버지 제사를 같이 지낸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물론 그동안 음식은 어머니랑 제가 다 알아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올케 언니도 옆에서 도우면서 보고 배운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음식을 해서 가지고 가면 그제야 옷발 시켜서 제기랑 상을 꺼내요. 그러곤 세워라 내워라 앉아서 제기만 닦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부지런하진 않아요. 엉덩이도 무거워서 보고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냥 제가 하고 맙니다. 일 못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일머리가 없어서 그런 건데 제가 소녀 언니한테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싫은 건 말 버릇입니다. 명색이 시댁 행사인데 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올케 언니는 옛날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하소연만 해요. 무슨 본인이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당한 것처럼 구는데
정말 꼴 보기도 싫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랑 오빠는 음식을 다시 데우느라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올케 언니는 눈치 없이 가만히 앉아서 제기만 만지작거리며 듣기 싫은 소리를 떠들어댔어요. 아유, 내 팔자야. 내 나이 내일 모레 환갑인데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지 제사상을 아직도 차리고 있네. 올케 언니가 저에게 들으라는 듯 대놓고 중얼거리는데 정말 혈압이 확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본인이 제사상을 차리긴 뭘 차린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힘들면 그거 내려놓고 그냥 들어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며느리가 돼선 시아버지 제사상 하나 차리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자기가 맏며느리라고 뭘 그렇게 한 게 있다고. 평소 같으면 올케 언니가 뭐라고 하든 오빠도 큰 소리 칠 사람이 아닌데 제 표정이 좋지 않으니 오빠도 신경이 쓰였는지 괜히 언니에게 한 소리 했어요. 올케 언니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내가 왜 한 게 없어? 이 나이에 시어머니 집에 모시고 있으면서 가진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를 혼자 다 했는데. 올케 언니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또 넘고 말았습니다. 내내 참고 있던 제 심기를 결국은 건드리는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언니가 뭘 한 게 있다고 시집살이를 했네 만에해요? 오히려 우리 엄마 옆에 데려다 놓고 불현 먹으면서 엄마 돈 야금야금 뺏어다가 쓴 게 누군데? 전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중풍 걸려 몇 개월 병원 신세 지는 동안 며느리라고 병원에 콧배기도 한 번 안 비춘 사람이 바로 올케예요. 거기다가 오빠가 며칠 어머니 병원에서 간호 좀 했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어떻게 엄마 병간호를 돈 벌러 다니느라 바쁜 오빠한테 시키냐고 딸들이 해야지라고 소리 지른 것도 바로 올케 언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생활비 통장으로 쓰는 통장이 있어요. 평소 어머니께서 그 통장에 있는 돈을 체크카드로 쓰세요. 어머니께서 은행에 자주 가기 힘드시다 보니 제가 통장은 가지고 있고 카드는 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통장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한 번씩 어머니 통장을 보면 이상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절대 안 쓰실 것 같은 가게에서 쓴 내역이 있었죠. 백화점이나 피부과 같은 곳이요. 알고 보니 올케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쓴 돈이더라고요. 본인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거나 피부과에 가서 물광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어머니에게 해달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본인이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오빠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얘기한 적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다 보니 올케가 하는 짓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래저래 올케 언니가 하는 짓이 기가 막혀서 소리를 버럭 질렀죠. 엄마니까 아들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깟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요. 전 재수없어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저랑 큰언니는 병원에서 한 달씩 간호했어도 형부나 남편이 일절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당장 돌봐야 할 어린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쉰다고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도 아니면서 오빠가 병원에 며칠 있는 게 옳긴 그렇게 싫었나 보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날 저녁에 올케 언니가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나 봐요. 이런 대접 받으면서 절대 못 산다고요. 다음날 바로 오빠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아무리 화가 나도 손윗 사람한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당장 올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전 올케의 행동도 괘씸했지만 오빠가 하는 말에도 서운해서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제 오빠지만 정말 쪼다 같아요. 아버지 제삿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이 빨개진 쪼다 오빠가 또 나서더군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요양원 가기 전에 애들 엄마가 엄마 모시고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빠의 말에 전 너무 황당해서 입이 다 벌어졌습니다. 코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거 한 달 모시고 있었다고 어지간히 생색내네. 엄마가 공짜로 있었어? 몸 아파서 꼼짝도 못하는 노인네더러 애들 밥 차리게 하고 집안일까지 다 시켜놓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나왔을 때 거동이 힘드셔서 혼자 지내실 수가 없을 것 같아 처음엔 어머니 집으로 요양보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리고 주말엔 저랑 언니가 번갈아 가며 어머니랑 있었습니다. 그때도 오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요양보호사가 그만두겠다고 해서 다른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제일 먼저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올케 언니 잘 아는 사람 시어머니도 최근에 요양원에 갔는데 괜찮은 곳이 있다고요. 전 끝까지 요양원은 보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제가 모시겠다고 하고 반년을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참다 3개월이 넘어가니 불편해하면서 자꾸만 저와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언니한테 했더니 언니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언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또 반년을 모셨고 그렇게 1년을 저와 언니가 번갈아 가면서 모셨어요. 그러던 중 언니네 조카가 고3이라 신경이 쓸 일을 많다 보니 언니가 오빠에게 부탁을 했나 봐요. 당분간은 오빠가 좀 모시고 있으라고요. 오빠는 올케 눈치가 보인다고 아무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요양원을 알아보는 동안 고작 한 달 오빠랑 올케 언니가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돼요. 그래놓고 본인이 모셨네 어쩌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저랑 언니가 매주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 다닌 덕분에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셔서 거동이 될 때 오빠네로 가신 거예요. 그전엔 거동이 힘들어서 집에서도 저나 언니가 간신히 부축을 해드려야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오빠네 있을 때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하면 항상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거나 어머니가 조카들 밥을 차려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몸도 성취하는 분이 빨래도 돌리고 청소도 하고 계셨죠. 어머니 성격상 본인이 눈치가 보여서 한 일이겠지만 전 그것마저 안타까워서 주말엔 아예 우리 집에 모시고 온 적도 있습니다. 며느리랑 있는 것보다 딸이랑 있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그런 걸 제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자꾸만 본인이 대단한 시집살이라도 한 것처럼 구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 고모, 서운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누가 보면 진짠 줄 알겠네. 어머님 괜히 며느리 눈치 보인다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신 걸 제가 어떻게 말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기로 결정되고 나서 어머닌 살던 집을 내놨어요. 그 집이 팔리면 그 돈의 일부는 요양원비로 빼놓고 나머진 자식 셋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죠. 저나 형제들은 지금 당장 중요한 돈이 아니니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이것저것 까다롭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비용이 좀 비싸도 시설이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올케 언니는 그 돈이 욕심이 났는지 툭하면 부동산 가서 집 왜 안 나가느냐고 부동산 사장님을 닥달했대요. 부동산 사장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저한테 그런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확실히 남이라고요.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전 일절 말 안 했어요. 올케 언니가 예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봐온 올케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됐어요. 정신 멀쩡한 노인네 요양원 보내자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도 언니잖아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맏며느리라고 며느리 노릇한 것도 없으면서 본인 편할 때만 며느리지. 전 원래도 올케 언니가 싫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사람이 겉과 속이 달라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빠도 어릴 때는 오빠지 사실 각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동생이라고 걱정하고 챙겨주지 않잖아요. 자기 식구들 챙기기 바쁘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식구 챙기느라 오빠 걱정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올케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랑 둘이 알아서 살면 그만이었죠.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올케 언니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케 언니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아직 오빠 아내고 제 조카들의 어머니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올케 언니는 나쁜 년입니다.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당일 제가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전 귀와 머리가 동시에 멍해졌죠. 아주 잠깐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요양보호사가 얘기하는데 순간 정신이 번쩍 뛰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오늘 오전에 환자분 며느님이 면회 신청을 하셔서 다녀가셨는데 그 직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제 두 귀로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말문이 턱하니 막혔죠. 저는 애써 정신을 차리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요양보호사는 저를 진정시켰어요. 우선 다른 가족들께 연락부터 드리고요. 빨리 요양원으로 오세요. 어머님 곁에 있어 주셔야죠. 요양보호사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게 실감이 난 전 그 길로 남편과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언니와 오빠에게 전화하며 가는 동안도 꿈이길 바랬죠. 믿기지 않지만 정말 어머니가 돌아가셨더군요. 전 정신없이 울다 실신까지 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도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오빠와 언니는 곧바로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전 장례식 내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조문객도 제대로 맞지 못할 정도였죠.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장제에 다녀오는 길 오빠와 언니는 제 걱정에 밥이라도 먹어야 할 것 같다면서 싫다는 절 강제로 식당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치 없는 올케 언니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어요. 아유, 고모는 자기가 아직도 20살인 줄 아나 봐요. 어머니 장례식이면 알아서 조문객도 받고 일을 해야지. 50 넘어서 어린애처럼 그게 뭐예요? 조문객들이 다들 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데 내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올케 언니의 말에 전 잠시 잊고 있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슬프고 아픈데 다른 사람 하는 말이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야말로 눈에 가시 같던 우리 엄마 죽어서 속이 다 시원한가 봐요. 아주 순댓국을 한 그릇 싹 비웠네. 어머, 고모, 사람을 모함해도 유분수지.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요? 내가 언제 어머님을 눈에 가시려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긴 놓고 있었나 봐요. 제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 순간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올케 언니를 쏘아봤죠. 참, 내가 깜빡했는데 다들 식사했으면 엄마 요양원으로 좀 가죠. 요양보호사님이 보여줄 게 있다고 했는데 내가 깜빡했네.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엄마 요양원은 왜 가? 사실 엄마 돌아가신 날 요양원에서 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확인할 게 있다고 했었거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요양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가보면 알겠지. 의아해하는 가족들을 끌고 전 어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올케 언니는 연신 피곤하다면서 거길 왜 가냐고 했지만 전 끝까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했어요. 잠시 후 요양원에 도착한 전 어머니를 맡아주셨던 요양보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연락에 곧바로 로비로 내려온 요양보호사님께선 보여드릴 게 있다면서 가족들을 사무실로 안내했죠. 그리고 잠시 뒤 사무실에 도착한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제 눈짓에 보호사님께서 컴퓨터 화면에 CCTV 장면을 재생했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 여기 계신 며느님이 면회를 오셨었는데 그날 아무래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다들 오시라고 했어요.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보호사님의 말에 가족들 모두가 컴퓨터 화면 속 모습에 집중했습니다. 화면 속엔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우, 우리 엄마 어떡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의 영상이다 보니 보는 가족들의 눈시울이 금방 다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영상 속 어머니 곁에 앉은 올케 언니는 딱딱한 표정으로 연신 어머니에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잠시 후 어머니께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자꾸만 올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였어요. 화면 속 올케 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가더니 귀에 대고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한참이나 말이죠. 그러곤 영상이 끝나버렸어요.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고 사람을 여기까지 오라고 해요? 별것도 없구만. 영상을 보는 내내 몸을 베베 꼬던 올케 언니가 영상이 끝나자마자 큰 소리를 쳤어요. 전 그 모습이 가서로워서 한 번 더 올케 언니에게 물었죠. 언니도 기억하죠? 전날 언니가 면회하고 가고 나서 엄마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언니,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소리 한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돌아가신 거냐고요? 어머, 고모, 말 이상하게 하네. 설마 내가 한 말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난 그냥 어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길래 힘내시라고, 식사 잘하셔야 한다고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올케는 저에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사람을 모함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인상을 구겼습니다. 오라, 엄마 요양원 들어간 뒤로 면회도 잘 안 간 언니가 갑자기 혼자 면회 가서 저렇게 한참 동안 떠들었는데 정말 그 말밖에 한 게 없다고요? 진짜예요? 당연하죠. 고모 진짜 사람 억울하게 왜 그래요? 애들 아빠가 나한테 자꾸 어머니 신경 안 쓴다고 하도 잔소리를 하길래 오랜만에 간식까지 싸들고 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에요? 전 올케 언니에게 기회를 준다고 준 건데 언닌 끝까지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우기더군요. 저도 더는 기다려줄 수 없었습니다. 언니 진짜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네요. 과연 이걸 듣고도 억울하단 말이 나오나 보죠. 전 가방에서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쓰시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핸드폰을 본 순간 눈물이 또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참았죠. 저기 영상 속 날짜랑 시간 다 보이죠? CCTV엔 소리가 녹음되지 않았지만 엄마 핸드폰엔 그날 올케 언니가 병실에 들어온 순간부터 언니가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었어요. 자, 들어봐요.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올케 언니가 혼자 면회를 오자 뭔가 느낌이 있으셨는지 잘 움직여지지도 않는 손가락으로 녹음 기능을 켰더라고요. 어머니의 핸드폰엔 올케 언니가 어머니 옆에 앉아 중얼거리던 내용이 그대로 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참 가만 보면 자식들 힘들게 하세요. 중풍에 걸렸으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지. 그 나이에 얼마나 살겠다고 아등바등 버텨요. 병원에서 몇 달이나 버티고 있는 바람에 병원비를 몇 천이나 쓴 줄 알아요. 그뿐인가? 딸네 집, 아들 집 여기저기 거지처럼 붙어 지내면서 자식이며 손주들이며 다 고생시키더니 이젠 요양원까지 왔는데도 안 죽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올케의 생생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모두 다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여보. 이거 나 아니야. 고모. 아니, 인연이 나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거라니까. 올케는 본인이 아니라면서도 뭐가 무서운지 손을 벌벌 떨며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어요. 전 핸드폰을 든 손을 번쩍 들어 올리고 올케 어깨를 밀어버렸죠. 아직 끝난 거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다 듣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죠. 곧바로 올케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속삭인 소리가 그대로 핸드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손가락도 하나 까딱 못하면서 괜히 자식들 힘들게 버티지 말고 그냥 좀 죽어요. 산송장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제발 좀 죽어. 그 쭈글쭈글한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죽으라고요. 녹음된 음성이 다 끝났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충격에 휩싸여 고개도 들지 못했죠. 그때였어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던 언니가 올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마음 약한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죽은 거라고. 무슨 개소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얼마나 싫으면 저런 소리까지 했겠어. 사람이 싫으면 무슨 소리를 못해. 난 죄 없어.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고. 세상에 이런 뻔뻔한 년이 또 있을까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갈 것 같은데 올케는 오히려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래, 증거 없지. 엄만 이미 죽어버려서 땅속에 묻혔으니까. 근데 이 핸드폰이 남아있잖아? 이 핸드폰 속의 음성 내가 평생 가지고 있다가 올케, 니년 늙으면 네 자식들한테 그대로 들려줄 거야. 네가 어떤 엄마인지 어떤 며느리였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라고. 전 있는 힘이란 힘은 다 쥐어짜서 올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됐어. 저런 년 때문에 뭐하러 힘을 빼. 이 오빠가 미안하다. 저런 걸 아니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았어. 이 오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만 돌아가자.
오빤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 세상에 뭐 이런 거지 같은 년놈들이 다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올케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쳤어요. 얼마 뒤 오빠는 올케에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조카들에게도 올케의 만행을 다 얘기를 했나 봐요. 도저히 이런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요. 오빤 재산 분할도 해주고 싶지 않아 올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오빤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동안 올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오빠도 조카들도 올케와 지내고 싶지 않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오빠는 올케에게 아무것도 넘겨줄 수 없다면서 끝까지 소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언니는 지난 일은 가슴에 묻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쉽지가 않아요. 자꾸만 그날의 영상과 올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서 아직도 가슴이 떨리고 아파요. 그날 어머니께서 어떤 마음으로 떠나셨을지를 생각하면 잠도 못 자겠어요. 이런 저와 언니를 위해 여러분께서 위로와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나니 조금은 기운이 차려지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겐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기나긴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